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술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항상 보고 넘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항상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함부로 공유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매너리즘 시대까지 배웠었죠. 매너리즘 시대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하면요, 흰색으로 좀 바꾸고, 오늘은 바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서 이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그러진 진주라고 불리는데 이 바로크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알아볼 텐데, 바로크 시대는요 여러분들 17세기예요 17세기에 유행하던 화풍이자 사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크 시대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바로 루벤스라는 화가인데, 지금 둘 다 루벤스의 작품이에요. 루벤스의 작품인데, 여러분들 이 작품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루벤스가 바로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바로크적인 화풍이라고 소개가 되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루벤스의 작품들을 보면은 바로크의 작품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어떤 느낌인지 드는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만 줘볼게요. 어떤 힌트냐 하면, 일단 바로크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명암과 강한 에너지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명암을 통해서 강한 에너지가 빡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이것에 이 작품들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떠올렸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 작품들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아이의 얼굴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 이 볼터치라든지 이 눈빛 보이시죠? 이 살아있는 눈빛, 이거 사실 선생님이 밤에 이 작품들을 봤었는데, 밤에 보면요 무섭기까지도 그런 무섭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작품이라고 선생님은 느꼈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일 것 같은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 작품 봤을 때 이게 루벤스 말년에 루벤스가 말년에 자신을 그렸던 자화상인데, 빛을 이렇게 얼굴이랑 손에 강조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음영으로 어둠 속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두운 배경에서 빛을 통해 중요한 것들을 배열하는 것이 아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두운 배경에서 빛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배열하는 것이 바로 바로크 미술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지금 딱 보면은 렘브란트라는 작가예요. 렘브란트라는 작가의 작품들인데, 지금 이 렘브란트가 27살 때 본인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에요. 이것만 봐도 너무 생동감이 딱 느껴지는, 생생한 그런 혈기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라고 느껴지죠. 이 렘브란트라는 작가는요 특이하게도 100여 개의 자화상을 남겼어요. 자기 자신을 100여 개 넘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 작품들을 쫙 보고 나서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뒤를 이은 이 바로크 시대의 미술가들의 특징은요, 생동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바로크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생동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이 렘브란트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까 해요.
렘브란트는요, 굉장히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렘브란트의 삶을 보면요, 진짜 무슨 롤러코스터 같아요.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런 것처럼 렘브란트도 이렇게 굉장히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선생님이 함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렘브란트는요,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네덜란드 출신인데 27살의 젊은 시절부터 초상화 화가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와 명예가 뒤따르게 되었죠. 굉장히 갑부가 됐어요. 명예롭고 명성이 드높았죠. 27살이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어린 나이입니다. 27살에 이렇게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거는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말로 영앤리치라고 하죠. 영앤리치. 영앤리치가 여러분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영앤리치는 바로 렘브란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렘브란트는요, 이렇게 27살에 엄청 빵 뜨고, 그 다음에 28살이 되던 해에 22살이었던, 완전 6살이나 차이 나는데, 이렇게 연하의 여성, 그리고 연하의 여성이자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던 사스키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엄청 대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는데, 렘브란트의 행운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진짜 정점을 딱 찍었죠. 정점을 딱 찍었는데, 이 정점을 찍으면서부터 쭉쭉쭉 렘브란트의 삶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행들이 따랐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렘브란트는요, 일단 28살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9살에 첫 아들을 얻었어요. 첫 아들을 얻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첫 아들이 몇 달 살지 못하고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그 슬픔을 이겨내고 32살에 둘째 아들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둘째 아들 또한 몇 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슬픔, 이런 고통 속에서 34살 때 셋째 아들을 얻게 돼요. 하지만 이 셋째 아들조차도 몇 주 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정말 이 슬픔, 고통의 나날들이었겠죠. 이 세 아들들을 바로 잃는다는 고통은 정말 상상도 못할 슬픔이자 고통일 텐데, 그 이후에 35살에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스키아가 폐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35살에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모두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요, 렘브란트는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슬픔이 크게 온 이후부터는 사람의 내면을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미술 전문가들, 그러니까 현대의 미술 전문가들은요, 그의 후기 작품들 있죠. 이런 내면을 표현하기 시작한 이 후기의 작품들을 더 높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는데,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렘브란트가 이런 슬픔을 못 이겨내고 전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를 했던 거죠. 이 사람 너무 슬픈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전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것 같아. 요즘에는 그림 못 그리는 것 같아. 내면을 표현하는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그림이 34살의 렘브란트가 자신 본인을 그렸던 작품이에요. 어쨌거나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게 렘브란트인데요. 어떤 식으로 그렸냐 하면
이런 작품들을 표현을 했어요. 지금 보면요. 이 작품은 당시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했던 네덜란드의 시민 민병대를 그린 작품이에요. 이 작품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는 뭐가 문제지? 하고 느껴지죠. 굉장히 잘 그리고 잘 표현이 되었다. 와, 대단한 작품인데? 이거 걸작인데? 명작인데? 이런 느낌이 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작품이요,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 렘브란트가 명성을 잃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작품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프란스 바닌코크와 빌럼 반 루이덴부르크의 민병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때문에 렘브란트는요, 완전 명성을 잃게 되고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어, 그냥 아무리 봐도 너무 잘 그린 작품인데 왜 명성을 잃게 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왜 그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작품 있죠? 이 작품이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던 작품이에요. 코르넬리스 반 하를렘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렸던 성 조지아 시민 민병대의 연회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렘브란트랑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작품인데 이게 바로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단체 초상화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지금 여기 보는 것과 렘브란트가 그렸던 거랑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단체 초상화 스타일을 좋아했다고 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하면요. 일단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줄지어 있어요. 이런 특징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탁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림을 그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런 화풍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고 저평가를 했던 것이죠. 자, 지금 보이시는 작품도 비슷한 시기에 프란스 할스라는 작가가 그렸던 성조지아 시민의 민병대의 연회라는 작품이에요. 프란스 할스라는 작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표현기법 프린트 나눠줬던 거에서 알라프리마라는 기법이 있었을 텐데 프란스 할스가 바로 이 알라프리마라는 기법을 창시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at first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어예요. at first가 뭐예요? 한 번에죠, 한 번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은요 유화를 그릴 때 유화로 그림을 그릴 때 밑색을 칠하지 않고 한 번에서 두 번, 한 겹에서 두 겹의 칠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완성시키는 기법이 바로 알라프리마라는 기법인데 어쨌거나 할스는 이런 알라프리마 기법으로 이런 초상화를 표현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네덜란드 단체 초상화의 특징이었는데요. 이 네덜란드 단체 초상화들의 특징을 보고 이렇게 렘브란트 작품을 보니까 확연히 다른 느낌이 딱 느껴지죠. 렘브란트는요,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그런 단체 초상화 기법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존에 그리던 방법은 무시했어요. 무시한 채 빛과 그림자의 대비 그리고 색조의 섬세한 변화를 통해서 움직임을 강조하는 초상화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옆에 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자 주문자들 있죠. 이 그림을 주문했던 사람들 있죠. 이 그림을 주문했던 사람들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여기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 위에 이런 사람들, 네덜란드 원래 기존의 그림을 이렇게 유행하던 그림 화풍 속에 이 등장인물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후원자들이자
그림을 요청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림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바로 주문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 불만이었냐 하면 작품 제작 비용이 모두 똑같이 나눠냈다고 해요. 엠빵이죠. 소위 말해서 엠빵을 해서 이 그림을 의뢰를 했는데 불만이 나온 거지. 왜 불만이냐 하면 돈 똑같이 냈는데 야, 내 얼굴은 이 애 팔에 가렸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야, 내 얼굴은 왜 어둠 쪽에 이렇게 가려서 어두침침해? 보이지도 않잖아. 내 얼굴 난 왜 이렇게 어두워? 내 얼굴 어디 있는 거야? 내 얼굴 왜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또한 급하게 출동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엄근진 이런 멋있는 그림을 원했던 주문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초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난을 쏟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렘브란트는 완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1656년에 결국 렘브란트는요 파산 선고를 하게 돼요. 파산 선고를 하게 되고 유대인 지구에서 가난에 시달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지만 팔리진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끼니마저 거르는 말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렘브란트는 포기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독특한 그림들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우리 민병대 그림 있죠. 이 그림 제작 이후에 무너진 그의 화가로서의 삶은 끝끝내 회복되지 못했고 1669년 암스트르담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66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 옆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작품이 딱 말년에 렘브란트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초상화라고 합니다. 이 초상화 말고 다른 작품들도 그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초상화로서는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렘브란트의 굴곡진 삶을 듣고 이 말년의 작품을 보니까 이 얼굴을 봤을 때 이 렘브란트의 표정, 얼굴을 봤을 때 어떤가요? 이 렘브란트가 느꼈던 그 삶에 대한 고통, 애환들이 느껴지는 내면이 표현된 작품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네. 이렇게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의 내면 세계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렘브란트의 삶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확 와닿을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 당시 내면이 어땠는지가 확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렘브란트는요 말년의 회황과 희노애락, 슬픔, 염세, 좌절, 고통, 분노 등을 암시한 이런 자화상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통찰적인 자아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평생을 살면서 렘브란트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통찰을 하게 된 거죠. 인생에 대한 통찰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쭉 렘브란트의 삶과 그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바로크 시대 미술에 대해서도 좀 앞에 살펴보았었는데 여태까지의 화풍들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극찬을 받아 마땅한 작품들이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뭐야? 완전 괴기스러운데? 완전 호러물인데?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몰라, 뭐야? 그거 뭐야? 무서워. 라고 했던 거죠. 너무 생생하고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표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왜냐면 뭐 미디어 컨텐츠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쉽게 요즘에는 핸드폰이라든지 TV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시각 매체에 많이 여러분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표현된 그림들도 그냥 접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림으로만 오직 보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낯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괴하다 라고 표현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들 일그러진 진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진주 하면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일종의 보석류로 분류가 되죠. 물론 이 진주는 조개, 진주 조개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쨌거나 보석으로,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보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진주가 일그러졌어. 막 모양이 막 이렇게 막 일그러졌어. 그러면 기괴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기괴하다는 것을 일그러진 진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바로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바로크 시대 미술 계속 얘기 나누고 있었죠. 바로 이 바로크의 어원이 기괴하다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루벤스라는 작가는 바로크 화가 중에서 가장 바로크적인 화가로 유명했던 화가인데, 앞에 살펴봤듯이 아이의 얼굴이라는 작품과 말년의 루벤스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표현된 작품 말고도 루벤스는요, 지금 보이시는 작품들처럼 스페인 국경에서 공주의 교환이라는 작품과 마르세유에 도착하는 마리 드 메디치라는 작품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색감이 예쁜, 아름다운 표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스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도 이 루벤스의 작품에 홀딱반해서 이 루벤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루벤스의 화풍을 모방하고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로 루벤스주의라고 합니다. 루벤스주의. 루벤스주의 화풍을 구사하는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요, 선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윤곽선이라든지 아니면 경관, 비례를 바로 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보다는 색채를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부하고 감각적인 색감의 묘사를 중시했던 것이 바로 루벤스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루벤스가 양옆에 보이는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색채를 강조해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풍부하고 감각적인 색감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루벤스주의 사람들도 그것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루벤스라는 아주 대단한 작가가 있었고, 또 양대산맥으로요, 또 대단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작가냐 하면요, 바로 푸생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푸생은요, 장려 양식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장려 양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회화의 창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은 바로 주제와 그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주제나 전개 방식이 전쟁이나 영웅적인 행동 또는 종교적인 태도와 같은 고상하고 위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장려 양식이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한 건데, 이렇게 고상하고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게 바로 장려 양식이었고, 그것을 구사한 것이 푸생이었는데, 바로크 시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푸생이 또 이렇게 위대한 작가이다 보니까 아까 루벤스처럼 루벤스주의, 루벤스를 따르던 사람들, 루벤스주의 화풍 작가들이 생겨났다 했잖아요. 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생도 굉장히 유명하면서 이를 모방하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추종자들이 생겨났죠. 그것을 바로 푸생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런 작품들도 그렸어요. 네, 옆에 보이는 작품들도 그렸는데 푸생주의 작가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아까 루벤스주의 작가들은 선보다 색채를 강조했던 반면에 푸생주의는요 반대로 색채보다는 선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색채보다 선, 그러니까 윤곽선이라든지 견고한 비례를 강조해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철저한 소묘를 바탕으로 견고한 선의 묘사를 중시했던 것이 바로 푸생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게 루벤스주의와 푸생주의였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흐름이었다라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이었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위드랑 클래스 소식의 설문에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설문에 참여를 해야지만 출결로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설문을 늦지 않게 제 시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 마무리까지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